안녕하세요. 청소년 진로 특성 진단 및 활용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MMPI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미결정인가 심리적 위기인가 진로 교사를 위한 MMPI 결과 이해와 의뢰 판단.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대학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진로 상담의 언어로 생각합니다. 진로 미결정이구나. 흥미 탐색이 부족하구나. 대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구나. 자기 이해가 덜 되었구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학생이 정말 진로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진로를 생각할 힘이 없는 건지 이 질문이 오늘의 수업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수업은 해석 수업이 아니라 신호를 읽는 수업입니다. MMPI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전문적인 심리 검사입니다. 실시와 해석은 전문 상담 교수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MMPI 마음사랑에서 주관하는 20시간 이상의 연수를 들어야 되고 그 연수를 들을 수 있는 자격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업을 이수하거나 학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실시와 해석은 훈련받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로교사가 MMPI를 왜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직접 해석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또 학생에게 너는 3번이 높으니까 6번이 높으니까 이런 아이야 라고 진단을 내리려고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진로교사가 MMPI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학생의 진로 문제 뒤에 숨어 있는 심리적 어려움의 가능성,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목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진로 문제 뒤에 있는 심리적 어려움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MMPI의 개발 배경과 제한점을 설명할 수 있다. 타당도와 임상 척도가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 진로 상담의 방향을 조정하고 의뢰의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 또 학생과 보호자에게 낙인 없는 언어로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계속 심리 검사를 배우면서 너는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학생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지 학생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름표를 붙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MMPI를 안다는 건 검사를 해석하는 힘을 얻겠다라는 게 아니라 학생을 혼자 두지 않는 판단력이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 수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정말 많은 학생을 만납니다. 어떤 학생은 말이 너무 많아서 뭐가 문제인지 잘 드러나는데 또 어떤 학생은 너무 조용해서 힘든 마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너무 멀쩡하게 잘 지내서 아무도 어려움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생의 어려움은 꼭 큰 소리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꿈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진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울이나 불안, 어떤 충동성, 대인관계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MMPI를 통해서 학생 분석하는 법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하게 돕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MMPI는 왜 개발되었나, 개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MMPI는 1943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개발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서웨이와 맥킴리가 개발을 한 검사인데 당시 정신과 진단은 임상 전문가가 인상에 의존해서 결과를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주로 이런 병을 나타냈어. 라는 판단으로 비중을 했습니다. 근데 인상이라는 건 아무리 전문가라도 흔들릴 수 있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MMPI의 MMPI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경험적인 문항으로 선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론만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 집단을 변별하는 문항으로 채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론상 이런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특징을 나타내는 집단과 일반적인 집단의 응답을 비교해서 두 집단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항으로 골라낸 방식입니다. 즉 MMPI는 느낌으로 얘는 이럴 것 같아라고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이 마음의 패턴을 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물론 데이터가 모든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놓치기 쉬운 신호를 체계적으로 보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규준과 재표준화를 거쳐서 현재 사용하는 MMPI-2와 청소년용 MMPI-A로 발전했습니다. 그럼 MMPA가 정확히 무엇이냐? MMPI는 미네소타
멀티페이식, 뭐 퍼스널리티 인벤토리. 제 발음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MMPI를 약자를 딴 겁니다. 우리말로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기 보고식 문항에 대한 응답 패턴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는지,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대인관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표준화된 성격 검사입니다. 구성은 타당주 척도와 임상 척도와 내용 척도, 보충 척도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실시와 해석은 심리검사 훈련을 받은 전문 상담사의 영역이다. 즉, 진로교사가 직접 채점하고 해석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진로교사가 채점하는 거 아니니까 우린 몰라도 돼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알고 정확히 협력하고 협조하자라는 뜻입니다. 진로교사는 MMPI를 직접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 상담교사나 심리검사 전문가가 제공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학생의 진로 상담은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지? 탐색이 먼저일까? 안정이 먼저일까? 누구와 함께 도와야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성인용 MMPI2와 청소년용 MMPI-A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중고등학생에게는 반드시 MMPI-A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MMPI-A는 만 13세에서 18세, 즉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항지입니다. 478 문항으로 돼 있고 보통 45분에서 60분 정도, 1시간 정도 소요돼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인용은 만 19세 이상이고 567 문항수가 좀 더 많죠. 그리고 시간도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청소년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한테 고등학생 모의고사를 풀게 한 후에 너 수학 못하네. 너 이거 미적 못하네. 라고 말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검사도 마찬가지로 만 13세부터 18세의 어떤 행동 패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만든 게 MMPI-A입니다. 그럼 성인용 만 19세부터 그 이상 20세, 뭐 40세, 뭐 60세 그 이상 넓은 성인들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만 19세여도 만 19세나 만 20세여도 고등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이 학생에게는 성인용이 아닌 청소년용을 적용한다. 이 원칙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MPI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MPI는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 내용 보충 척도로 나와 있습니다. 타당도 척도라는 건 타당도, 타당하냐, 이 결과를 믿어도 되는가라는 거, 임상 척도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타당도 척도입니다. 학생이 문항에 자기 보고식 검사기 때문에 성실하게 체크를 했는지, 너무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한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힘들다고 과장해서 표현한 건 아닌지, 아니면 무작위로 막 응답을 했는지, 일반적이지 않게 응답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단계가 타당도 척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임상 척도인데요. 어떤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10개의 척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울이라던가 불안, 신체와 충동성, 뭐 사회적 위축 이런 것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척도, 보충 척도는 우리 TCI처럼 TCI도 주요 척도가 있고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 척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상 척도와 그 아래 하위 척도가 있습니다. 더 세밀한 정보를 주는 추가 척도를 내용 척도, 보충 척도라고 합니다. 진로교사가 MMPI를 보면 가장 먼저 얘가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혹시 나를 본인의 응답을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걸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주된 10개의 척도에 대해서 어떤 척도가 높게 올라왔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한 상담은 누구와? 전문 상담 선생님 혹은 어떤 기관의 전문 상담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지가 보내는 신호,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이 힘들어요? 어떤 점을 살펴주세요? 라는 그 신호를 보고 진로 상담의 방향을 조정하면 되시겠습니다. T점수 읽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점수 읽기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MMPI 결과는 T점수로 표현이 됩니다. T점수라는 건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T점수가 65점 이상이면 임상적으로 상승의 기준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80점 이상이면 현저하게 높은 얘는 면담도 필요하고 관찰도 필요하고 안전한지도 확인해야 되고 전문 상담 교사와 협의도 해야 되는 좀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점수만 보고, 인 65점이네. 그러니까 상담을 해야 돼. 64점이니까 상담을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이 점수들은 질문을 시작하게 해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척도가 점수가 좀 높게 나왔지? 이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얘가 생활 패턴이 어떻다는 거지? 최근에 학교에서 생활이 어땠지? 이런 면담과 관찰이나 그 학생의 생활 정보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점수들이 그 학생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계속 검사에서 얘기하는 게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이 학생을 규정짓는 게 아니라 삶의 맥락에서 그 학생의 삶에서 이 점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봐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MMP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타당도 척도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 척도는 임상 척도보다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신뢰롭지 않으면, 믿을만 하지 않으면 그 뒤에 임상 척도도 당연히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검사가 진짜 제대로 한 건지 알 수 없는데 그 뒤에 나온 결과는 무용지물이겠죠.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음표 척도라고도 하고 무응답 척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응답, 문항을 빠뜨리거나 하나만 체크해야 되는데 둘 다 체크한 문항수를 봅니다. 즉 무응답이 30개 이상이면 이거는 결과를 해석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L 척도라고 합니다. L 척도라는 건 라이의 약자인데 부인, 허구,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아주 좋게 보이는, 모범적으로 보이게 체크하는 것, 자신을 지나치게 좋게 보이게 하려는 경향을 L척도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하죠. 나쁜 생각 한 적 있죠. 막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나쁜 거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친구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친구를 때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게 어쩌다 한 문항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검사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한다면 얘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진짜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신을 포장하려는 이런 결과는 좀 신뢰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F척도, 이 비전형 척도는 F척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비전형적인, 전형적인 건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비전형은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응답이 많을 때 이 F척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다, 무작위로 응답했다라면 전형적이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심리적으로 마음이 힘들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응답을 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F 척도가 너무 높다면 얘가 너무 힘든가? 마음이 좀 힘든가? 아니면 좀 성실하지 않게 체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K 방어성 척도, 이건 K 척도라고 합니다. 교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나를 좋게 보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보다 좀 더 정교하고 세련된 방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내가 어렵거나 문제가 있는 걸 감추거나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도 척도라는 건 학생에게 문제가 있냐라는 임상 척도를 보기 전에 지금 이 학생이 이 검사를 얼마나 성실하게 스스로를 보여주고 있나라는 거를 묻는 단계입니다. 즉 임상 척도 보기 전에 반드시 정말 나를 포장한 건 아닌지, 일반적으로 대답해야 되는 걸 대답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잘못 체크한 건 아닌지 신뢰도를 확인해 보는 게 타당도 척도입니다. 이제 타당도 척도를 좀 자세히 볼게요. F 척도가 높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무선응답, 불성실, 즉 검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F 척도가 높다라고 하면 검사에 집중을 안 하거나 찍었거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의 B, 극단적인 고통을 호소한다.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F 척도가 높게 나올 때 너 장난쳤지? 똑바로 안 했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검사할 때 집중이 좀 안 됐니? 문항 체크가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 질문들이 너의 마음을 좀 힘들게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F 척도가 높다라는 거는 어떤 서툰 방식의 도움 요청,
저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도움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 L 척도와 K 척도는 좀 세련된 자기 방어, 그리고 거짓말, 자기 포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방어적 프로파일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축소하거나 은폐했을 수도 있고, 임상 척도가 낮다고 해도 이게 높다면 나를 세련되게 포장했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F가 높고 K가 낮을 때는 개방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고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면담할 때 괜찮아요라고 하는데 목소리도 별로고 애가 괜찮아 보이지 않은데 몰라요. 그냥 그래요라고 한다면 학생 생활이 괜찮아 보이지 않다면 또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은 거잖아. 이게 아니라 괜찮다고 한 뒤에 그 말 뒤에 뭐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임상척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척도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임상척도는 병명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의 가능성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척도의 이름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 역사적 명칭이라고 하는데요. 우울증이라던가 강박증이라던가 정신분열증이라던가 반사회성 이런 명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명칭으로 학생들에게 "너는 강박증을 갖고 있어. 너는 정신분열증이야." 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건 "너 우울증이 높네? 너 반사회성이 높아. 그러니까 네가 맨날 선도를 가는 거지. 너 정신분열증이야. 그러니까 애들이랑 맨날 갈등이 있지." 이거는 학생들을 돕게 하고 어떤 마음을 열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학생들을 얼어붙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척도명을 이 임상 척도 10개를 병명처럼 외워서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거 대신 얘는 좀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무기력하구나. 우울감이 있구나. 강박증이라는 이름 대신에 불안하구나. 자꾸 곱씹어서 생각하는구나.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던가. 반사회성이라는 이름 대신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하는구나. 권위와 마찰이 있구나. 좀 충동성이 높구나. 정신분열증이라는 이름 대신 사고에 혼란이 있구나. 현실을 검증하는데, 현실을 따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상담의 언어로 바꾸어 읽는다면 학생의 마음을 열게 하고 학생과 상담을 하는데 좀 더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진로 교사는 해석자가 아니라 신호를 읽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임상 척도를 달달달 외워서 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얘가 요런 신호를 보이는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얘는 나쁜 애야. 이런 문제가 있는 애야가 아니라 같은 점수라도 삶의 맥락, 삶의 모습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이해하는 그 아이의 신호를 읽어주는 척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척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척도는 HS, 신체 증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이름으로는 건강염려증이라고 하죠. 이거를 상담 언어로 바꾼다면 신체 증상에 대한 집착, 신체와 몸으로 표현되는 스트레스, 몸으로 표현되는 스트레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건 진짜 아프죠. 이 아픈 게 기능을 보는 건데 이 척도가 건강염려증 HS가 높은 친구들은 자주 아프다. 머리가 자주 아파요. 배가 자주 아파요. 맨날 아프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신체로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꾀병으로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신체 기능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긴장돼서 화장실 자주 갈까 봐 걱정돼. 그리고 막연하고 비특이적인 신체를 호소합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과 불안이 있는가 이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1번 척도가 높을 때는 뚜렷한 원인 없이 신체 증상을 반복하기도 하고 신체 증상 호소를 반복하고 피로하거나 통증, 배가 아파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자꾸 신물이 올라와요. 막 스트레스를 몸으로 표현하고 근데 검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거를 꾀병으로 몰고 가게 되죠 자꾸. "너 진단서 끊어와. 너 계속 아프다는 건 너 이건 진짜 문제가 큰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픔 아래에 어떤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발표를 앞두고 계속 배가 아프다든지 버스를 타고 외부에 체험을 나가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든지 이런 어떤 증상 뒤에는 불안이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를 볼 때 기억해야 될 문장은 증상이 아니라 기능을 본다. 그러니까 진짜 아프냐 안 아프냐가 아니라 이 아픔 때문에 학교 생활 혹은 진로 활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아픔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척도는 우울감입니다. 우울증이라는 역사적 명목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울감, 무기력, 비관 이렇게 디프레션, 네, 우울과 관련된 척도인데 진로 상담에서 정말 자주 보는 거죠.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몰라요. 답답해요. 귀찮아요. 정말 이렇게 무기력한 친구들 우리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이렇게 무기력이 많은 친구들에게 너 잘 모르겠어? 그럼 흥미 검사해볼까? 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얘는 좋아하는 게 없구나. 흥미가 아직 미분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구나. 진로 탐색 경험이 부족하구나. 라고 흥미 검사 결과가 낮게 나왔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어서 뭘 좋아하는지 느낄 힘도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핸드폰 배터리가 1% 남았어요. 막 깜빡깜빡해요. 근데 앱이 왜 빨리 안 돌아가? 이거 왜 빨리 안 가? 아니면 인터넷 환경이 안 돼서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접속이 안 돼.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이럴 때는 와이파이를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되고 배터리를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척도에서 중요한 건 탐색보다는 안정이다. 어떤 검사로 세분화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버틸 힘을 회복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감, 비관 이런 게 높은 친구들은 검사를 먼저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의 안정을 먼저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척도 HY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히스테리라고 하는데요. 심리적 갈등의 신체화,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스테리아라고 합니다. 상담의 언어로는 심리적 갈등이 신체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려움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밝아 보일 수도 있고 괜찮아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 아플 수도 있고 갈등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피하거나 힘든데 계속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척도를 설명할 때 기억할 문장은 괜찮다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다는 게 괜찮은 뜻이 아니다. 요거를 키워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 때 나타나는 건 스트레스 상황에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갈등을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밝아 보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 얘기를 좀 더 해볼까? 상담을 더 해볼까?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괜찮다는 게 진짜 괜찮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하면 일이 커질까 봐 무섭고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말만 보지 말고 표정이 어떤지, 출석은 잘하고 있는지, 과제는 잘하고 있는지, 친구들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척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척도는 PD, 반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시 디비에이트라고 하는데요. 규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충동성이 있고 권위와 마찰을 겪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역사적 명칭으로는 반사회성이지만 학교에서는 이렇게 규칙을 지키기 어렵다, 충동이 높다, 권위와 마찰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진로 상담하자 혹은 담임 선생님이 의뢰를 하죠. 진로부장님 이 학생이랑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또 간섭해. 나를 통제해.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진로실에 오자마자 마음속으로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차피 선생님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 뻔한 얘기 하겠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한테 우리 검사해 볼까? 뭐가 문제니? 라고 말하면 당연히 검사도 안 하고 마음의 셔터를 탁 닫고 달팽이처럼 딱 숨어 들어가서 아무것도 말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이 충동 때문에 부장 선생님과의 마찰을 막 일으키죠. 하기 싫은데요. 왜 해야 되는데요?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진로 탐색보다 라포 형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너 왜 규칙을 안 지켜가 아니라 너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너 되게 자유분방하구나. 창의적이구나. 넌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 넌 뭐가 제일 힘들어? 너 말을 왜 안 들어준다고 느껴? 그럼 어떤 상황에서 안 들어준다고 느껴?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 척도에서 기억해야 될 문장은 관계가 진로 탐색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이 4번 척도가 높은 친구들은 학교에서 너무 자주 보여요. 권위에 반항하고 충동적이고 사고치고 막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고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고 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 좌절을
받아들이거나 해석하는 데 어려움, 그러니까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뭐가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신청한 게 안 됐다던가 뭐가 떨어졌다던가 이럴 때 굉장히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아이들 실은 좀 무섭기도 하죠. 나랑 얘기할 때 어떤 무서운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는 라포 형성을 먼저, 관계를 맺는 게 먼저다. 그래서 라포가 없으면 진로 검사도 없고, 진로 활동도 할 수도 없고, 상담 계획도 그렇고 모든 걸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척도는 MF 척도라고 하는데요. 성 역할, 관심사의 분포라고 봅니다. 이제 남성성, 여성성을 보는 건데 이 척도는 조금 음 전문적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역사적 명칭은 남성성, 여성성이고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관심이 남자아이는 남자에 대한, 여자아이는 여자에 대한, 그리고 이성에 대한 이런 어떤 전통적인 성 역할을 다루는 건데 이거를 어떤 병리보다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깊게 보기는 쪼끔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진로 교사로서 이 척도까지 깊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요거 하나만 문제 삼지 않는다. 요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좋아하네? 얘는 쪼끔 레즈비언이야? 아니 뭐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근거로 쓰시면 위험합니다. 이 6번 척도를 보겠습니다. 6번 척도는 편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피해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대인관계에서 너무 예민하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피해 망상같이 막 의심해서 피해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평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날 무시하네. 나를 못한다고 생각하네. 나만 지적하네. 이렇게 의도를 의심하고 아주 사소한 일을 과대 망상처럼 자신과 연결 '왜 저렇게 해? 나랑 관련 있는 거야? 나 때문에 기분 나빴나?' 비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방어적이고 경계적으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설명보다는 마음의 안정감을 먼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로 상담은 "어떤 직업이 맞니? 검사에서 어떤 게 나왔니?"라고 하면 그걸 평가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에게는 질문이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직업을 찾아야 돼? 내가 역량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안전한 마음을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네가 뭘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야. 네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 줄을 얘기해 보자. 맞고 틀리는 걸 하려는 게 아니라 뭘 했을 때 마음의 부담이 가장 적은지 좀 더 움직여지는지 알아보려는 거야." 이런 좀 부드럽고 차근차근 접근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느낌을 먼저 주는 게 중요하겠죠. 7번 척도는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 언어로 바꾸자면 불안, 단축, 완벽주의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척도가 높은 학생은 결정을 잘 못 내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건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정보를 너무 많이 모읍니다. "선생님 이 학과 전망이 어때요? 10년 뒤에도 있을까요? 요새 이렇다는데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경쟁률이 되게 높다는데 제가 되고 나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선택 잘못하면 어떡해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전 이것도 잘하는 것 같은데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진로 미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 회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선택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견디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미루고 미루고 계속 단축, 곱씹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실수도 크게 걱정을 하고 긴장하고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즉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더 주기보다는 "틀린 선택을 해도 괜찮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라는 불안을 먼저 다뤄줘야 결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결정 고착은 계속 결정을 못하는 건 불안 회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식당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 뭐 먹을지 못 고르는 사람 막 결정 장애처럼 이게 메뉴가 부족해서 못 고르는 게 아니라 '이게 맛있을까? 이거 먹고 싶은데. 저거 다음에 못 먹을 것 같은데.' 이런 불안 때문에 못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선택 후에 바꿀 수 있어. 바꿀 수도 있어. 아니면은 이런 방향으로 틀 수도 있어. 완벽한 선택은 없어. 작은 거부터 연습할 수 있어." 이런 경험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척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척도는 스키조프리니아라고 해서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사고의 혼란, 현실 검증 어려움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상담 언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신분열증은 정말 위험한 단어라서 학생들한테 우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너 정신분열증이야. 너 8번 척도 높아서 정신분열증이야. 너 정신병 있어.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이 척도가 아주 유의미하게 높게 올라갔다면 이거를 진료교사가 다루는 게 아니라 연계를 먼저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말이 너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막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지각 경험, 뭐 환청이 들린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느낌을 자꾸 호소한다던가 아니면 학교 생활의 기능, 일상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이 무너지고 있다면 진로 탐색을 하기보다는 전문 상담으로 연계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 척도를 절대 학생에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전문 상담 교사와 외부 기관과 연계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아홉 번째 척도는 MA라고 해서 하이포매니아입니다. 역사적 명칭으로는 경조증이라고 하는데요. 상담 언어로 바꾼다면 에너지 과잉, 완전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학생과 얘기하고 나면 기빨리는 그런 에너지 과잉, 과대감, 충동성, 뭐 들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학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선생님 저 사업할 거예요. 저 유튜버 할 거예요. 저 근데 연예 기획도 하고 싶어요. 저요? 이거 뭐 금방이에요. 이번 달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다 보면 막 정신없죠. 근데 이게 분명 에너지가 있다는 건 장점이에요. 앞에서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있는 게 장점인데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 계획이 현실적인 검토를 거쳐서 나온 건지 충동적으로 계속 바뀌는 건 아닌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점수가 너무 높을 때 산만하고 말도 안 되는 현실 불가능한 것을 낙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의 성적은 노력도 안 하고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막 자기 1 등급해서 의대 간대요. 의대 갈 수 있을 거래요. 자기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대요. 정말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막 수능 공부를 하겠다. 갑자기 자기 내신 안 챙기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 막 이렇게 갑자기 그랬다. "아니요 선생님. 저 육모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저 내신 지금부터 신경 쓸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충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또 잠시도 가만히 못 있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척도에서 기억할 것은 열정인지 들뜸인지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너 안 돼."라고 말하기보다 "그럼 너 이걸 꾸준히 한번 해 볼까? 이걸 꾸준히 하려면 뭘 해야 할까? 그럼 지금 당장 너 뭐 할 거야?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나 정해 볼까? 그럼 이렇게 선택하면 장점은 뭐고 네가 하기 어려운 점은 뭐지?" 이렇게 현실을 검토하고 당장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함께 짚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 0번 척도라고 하죠. 이거는 소셜 인트로버전 뭐 사회적 내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개인 회피의 형태를 보이는 이런 상담 언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척도가 높은 학생은 집단 진로 활동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표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모둠 활동에서 막 부정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친구들이 시키는 걸 그냥 가만히 따라만 합니다. 그리고 체험 활동할 때 안 가고 싶어 하고 정보 탐색도 막 물어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조용히 하고. 근데 이때 봐야 될 건 조용하면 조용할 수도 있죠. 조용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향적이라고 I라고 MBTI에서 I라고 부적응인 건 아니죠. 조용하고 내향적인 게 부적응이 아니라 개인 상황을 편안하게 느끼는지 불편하게 느끼는지 집단 활동이 불편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 자체를 꺼리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활동이 어렵고 혼자 있는 걸 선호한다면 개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0번 척도가 높은 친구는 집단이 아니라 개별 접근으로 다가가야 된다. 왜 발표 안 해? 너 발표 못 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글로 한번 정리해 볼까? 뭐 둘이 얘기하는 방식은 괜찮을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환경과 적게 만나는 환경 중에 어디가 더 편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